내 자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인 정책자금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책자금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사업하거나 내가 사업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내 사업의 규모가 매출이 크면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것이 정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정책자금 심사가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 내용도 살펴보고 기관들은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체 또 대표님들을 평가하게 되는지 사업자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서 오해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씩 그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책자금의 기본적인 구조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기업심사관분들 세 분을 모셨는데 어떤 분들과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 정책자금에 관련된 해결책을 알려주실 세 분의 기업심사관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이신 이종현 심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 상담과 기업 심사를 하고 있는 나랏돈 인증 기업 심사관 이종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역시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이신 송명선 심사관님. 안녕하세요. 기업의 재무 흐름을 함께 분석합니다.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 송명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이신 박보성 심사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나랏돈 인증 기업심사관 박보성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분의 기업심사관 분들과 함께 이제 하나씩 정책자금의 기본적인 구조,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사업자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역시 우리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받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사업하시는 중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정책자금에 대한 궁금한 점은 뭘 가지고 계신지 먼저 사연을 준비했으니까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산업용 부품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는 김 대표입니다. 사업을 한 지는 6년이 됐고 직원은 7명, 작년 매출은 약 30억 원 정도입니다. 거래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계속 올라서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아보니까 매출이 많다고 해서 정책자금이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업 구조나 재무 상황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주변에서는 사업자면 정책자금은 대부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안 되면 정책자금은 된다. 뭐 이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정책자금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심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정책자금 이제 매출도 이제 꾸준하게 늘어나고 사업도 성장을 하고 있어서 당연히 나는 정책자금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해서 정말 그런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종현 심사관님께 여쭤볼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의 사연 함께 들어보셨는데 네. 뭐 김 대표님 사례에서 보면 뭐 매출도 30억 원이 넘어가고 있고 정책자금 그러면 뭐 이 정도는 무난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이 매출이 많으면 당연히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매출이 많아도 정책자금을 받지 못하는 탈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업자분들이 정책자금을 이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매출이 많으면 정책자금은 당연히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매출이 30억 원이 넘는 이 사업체면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되게 돈을 잘 버는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매출이 30억이라도 부채가 많거나 자금 흐름이 불안하거나 재무 구조가 좋지 않으면 기관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건데 상황을 잘할 수 있을지 당연히 의심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매출이 높은 기업이 탈락하기도 하고요. 또 매출이 크지 않은 기업이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고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이 잘 나오면은 어쨌든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연히 정책 자금도 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사업자와 기관 사이에 생각 차이가 좀 생기는데요. 네. 사업자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요즘 장사가 좀 힘들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말을 하는데 네. 그런데 기관은 그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업이 어려운데 과연 이거를 좀 상환할 수 있을까? 라는 좀 의심을 하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상황을 말하고 기관은 리스크를 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왜 안 되는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책 자금을 준비할 때 사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시면 좋은 건 이 한 가지인데 정책 자금 심사는 매출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구조적인 종합적인 구조를 좀 본다라는 거 이런 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은행 대출 아까 시청자분도 사연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어요. 은행 대출 만약에 안 되면 정책 자금 가서 받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이게 진짜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은행에서의 대출 심사랑 요 정책 자금의 심사 기준이 다른지 아니면 비슷한지 이게 좀 궁금해요. 네, 많은 분들이 정책 자금을 은행 대출의 대체제처럼 생각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구조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거절됐다고 해서 정책 자금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반대로 은행이 안 됐으니 정책 자금은 더 쉽게 되겠지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으십니다. 즉, 두 심사는 연결된 부분은 있지만 평가 기준과 목적이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은행은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현재 시점의 상환 가능성입니다. 매출은 안정적인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기존 부채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결국 지금 이 기업이 돈을 빌렸을 때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는가를 중점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정책 자금은요, 여기에 정책 목적이 함께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창업 지원, 제도전 지원, 혁신 성장 지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처럼 자금마다 왜 지원하는가라는 정책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은 단순히 신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자금의 사용 목적, 성장 가능성, 계획의 타당성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명성 심사관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결국에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환 능력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거고 정책 자금은 이 상환 능력뿐만 아니라 정책 목적에는 사업 방향성까지 같이 좀 종합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은행에서는 대출이 거절이 됐는데 정책 자금에서는 정책 자금 받는 건 성공하거나 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는 경우도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게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그런 네네. 사례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매출 규모나 재무 수치만 봤을 때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거절됐지만요. 네. 정책 자금에서는 사업의 방향성과 자금 사용 계획이 명확해서 승인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 기업이나 제도전 기업처럼 현재 재무만으로는 평가가 어렵지만 정책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창업 초기 기업이나 제도적 기업처럼 매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기업들은 정책자금에서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은행이 안 되면 정책자금은 더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책자금도 결국 심사자금입니다. 은행이 안 됐다고 해서 정책자금이 자동으로 되는 구조는 아니고요. 연체, 과도부채, 불명확한 자금 사용 계획, 사업성 부족 같은 부분이 있으면 정책자금 역시 충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은행 대출이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뭐 정책 자금이 된다 안 된다를 확신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반대의 경우 정책 자금도 만약에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 자금도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연체 이력이 있거나 네네. 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경우입니다. 또 왜 자금이 필요한지를 설명이 모호하거나 받은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이 불분명한 경우도 어렵습니다. 네. 정책 자금은 단순히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것보다는 그 자금이 어떤 필요에 의해 지급되고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정리해보면 은행과 정책자금은 비슷해 보여도 심사의 관점 자체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송명선 심사관님이 생각하시기에 요 정책자금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요걸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은행과 정책자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네. 심사의 관점이 다릅니다. 은행은 현재의 상환 능력을 더 엄격하게 보고 정책자금은 거기에 더해져서 사업성과 정책 적합성, 성장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거절됐다고 해서 정책자금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대로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행이 안 됐으니 정책자금은 되겠지라는 접근이 아니라 왜 자금이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할지, 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자금 필요성을 단순히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금 사용 목적, 사업의 방향성, 성장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정책자금 심사에서도 설득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거절됐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더 전략적으로 준비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 또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엔 박보성 심사관님께 좀 여쭤볼 텐데 사업자분들이 아니 내가 사업을 하니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 정책자금은 당연히 사업자인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책자금이라는 게 정말 사업자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업자분들이 정책자금에 대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자금은 모든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자금이 아닙니다. 정책자금은 은행이 운영하는 대출이 아니라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정부가 편성하는 정책자금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는 수백만 명에 달합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이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곳에 우선 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지원 자격을 두고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사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국가 산업 방향과 맞는 사업인지, 그리고 자금을 지원했을 때 실제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책자금 역시 대부분 대출의 형식입니다. 즉 결국에는 다시 상환되어야 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매출 흐름, 재무구조, 상환 가능성도 함께 평가됩니다. 매출 구조가 불안정하거나 사업 지속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정책자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기관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여러 기관이 각각 다른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정책자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자라도 어떤 기관에서는 승인될 수 있고 어떤 기관에서는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세금을 투입해 국가 경쟁에 보탬이 될 만한 우량한 기업을 키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 예를 들면 세금이나 신용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회사가 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명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모든 사업자가 혜택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이 어떤 정책 방향에 맞는지, 어떤 기관과 가장 잘 맞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사전에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표님의 사업체에서는 가장 강조할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요? 그 강점에 맞춰서 유리한 정책자금 종류를 좁혀보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심사위원님과 함께 흔히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오해하는 정책 자금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에 대한 해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두 번째 시청자분의 사연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라인 생활용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 박 대표입니다. 직원은 5명이고 작년 매출은 약 12억 원 정도였습니다. 최근에 광고비와 물류비가 많이 올라서 수익이 줄어들면서 운영자금이 조금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알아보게 됐는데 상담 과정에서 정책자금은 사업이 어려울 때 받는 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질 때 자금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정책자금은 사업이 잘 될 때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분은 이제 온라인 생활용품 판매를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조금 이제 자금이 필요해서 정책 자금을 알게 되셨고 여기에서 자금을 좀 융통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주변에서 들은 말 이제 잘 안 될 때, 힘들 때 받는 게 정책 자금이 아니라 잘 되고 있을 때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나는 안 되나? 라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종윤 신사관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정책자금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잘 어려울 때보다 잘 되고 있을 때 준비하는 게 맞다. 이 말이 맞는 건가요? 네. 사업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정책 자금을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려울 때 받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그런데 실제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오.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징이 있죠. 사업은 돈이 먼저 들어가고 매출은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네. 그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뭘까요? 돈이 먼저 들어가고 매출이 나중에 나온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네. 운영 자금이 먼저 들어가죠. 예를 들면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광고비, 이런 보통 운영 자금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출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매출은 늘었는데 또 통장에 저희 자금은 좀 부족해지는 상황. 이게 사업에서 굉장히 흔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사업이 막 성장하는 단계에서 매출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부족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보는 기준도 좀 다른데요. 네. 기관이 보는 것은 돈이 필요한 기업인가, 이게 아니라 사실 돈을 상환할 수 있는 기업인가를 먼저 좀 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는 정책 자금이 비교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사업이 어려워진 상태에서는 기관이 리스크를 좀 먼저 더 크게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책 자금은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찾는 자금이라기보다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 미리 준비하는 자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체 운영하시면서 자금이 필요할 때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정책 자금을 발견하게 되면은 이거는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그래도 좀 쉽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결국에는 이게 위기 대응을 하는 자금으로 정책 자금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또 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돈으로 써야 된다라는 건가요?
우리 송명선 심사관. 네, 정책자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인식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책자금을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을 때 마지막으로 받는 돈, 즉 위기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물론 일부 제도에는 경영애로 해소나 재기 지원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자금의 본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위기 구제보다는 성장 촉진에 더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기업을 단순히 버티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간 금융만으로는 충분히 지원받기 어려운 기업들이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확보하고 성장하고 경쟁력을 키우고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금융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정책자금은 단순한 응급 처방이 아니라 기업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도록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자금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위기 대응을 하는 자금의 성격보다는 성장을 촉진하는 그 성격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정책자금 제도 자체가 왜 필요한지부터 아마 이제 근본을 좀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은행이나 이런 민간 금융에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책 자금이 필요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안정성과 상환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창업 초기 기업, 소상공인, 기술 기업, 제도적 기업처럼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당장의 재무 수치만으로는 보수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민간 금융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정책 자금은 단순히 지금 어렵다는 이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 자금이 매출 확대, 고용 창출, 기술 개발, 사업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함께 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정책 자금은 본질적으로 성장을 앞당기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책 자금이 활용되는 분야를 보시면 그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창업 기술, 창업 시설 투자, 운전 자금, 스마트 전환, 수출 확대, 혁신 성장, 지역 산업 육성 같은 영역들이 대표적입니다. 이건 단순히 위기를 막는 차원을 넘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 가깝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정책 자금 뭐 이런 거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안에서도 뭐 소상공인 회복 지원이나 아니면 뭐 제도전 지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건 뭐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진짜 위기 상황을 보완해 주는 그런 자금인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것도 결국에는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성장과 완전히 무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야겠네요. 네, 물론 경기 침체나 일시적 경영애로 상황에서 네. 회복을 돕는 자금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단순히 기업의 연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정상 궤도로 올라와 성장 흐름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회복 지원조차도 결국은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요 정책 자금을 준비를 할 때 뭐 앞서서도 우리 심사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주세요라고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이 자금을 받아서 어떻게 성장할지를 보여줄 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네. 사업자분들도 정책 자금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힘드니까 받아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이 자금을 통해 내 사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떤 투자와 실행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단순히 자금 부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금이 사업의 어떤 변화와 확장,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를 함께 제시해야 정책 자금의 취지와도 맞고 심사에서도 설득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 위해서 핵심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가장 정확한 표현은 정책자금 안에는 네. 회복 지원 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가능성 있는 기업의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결코 정책자금의 핵심은 위기 구제가 아니라 민간 금융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데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박보성 심사관님께 좀 여쭤볼 텐데, 이 정책자금 뭐 지원을 하다 보면 조건이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결국에는 정책자금 받는 기업들을 보면 뭐 안정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럼 정책자금은 이런 상환 능력도 중요하게 본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책자금에서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 자금을 단순히 도움을 주는 보조금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회수해야 할 대출로 보기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한 기업에 빌려준 돈이 다시 돌아와야 그 자금을 다른 필요한 기업에게 다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에서는 이 사업자가 앞으로 매출을 일으켜 자금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 구조가 지나치게 부실하거나 부채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 혹은 자본금이 손실 상태에 있는 기업이라면 정책 자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것은 국가 예산이 회수되지 못하고 손실되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성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기본적인 재무 건전성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정책 자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상환 능력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판단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부가 상환 능력을 판단할 때 보는 네. 한 4가지 정도의 핵심 요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째로는 현금 창출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상환 능력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영업 활동을 통해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는지를 여부입니다. 단순히 매출액이 높은 것보다 중요한 것은 고정비를 제외하고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유 자금, 즉 영업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입니다. 또한 확보된 계약서나 발주서를 통해 앞으로 들어올 매출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둘째, 부채 상환 가용성입니다. 이는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과 갚아야 할 돈보다 충분히 많다면 안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매출 대부분이 기존 대출 상환에 사용되고 있다면 추가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자금 투입 이후 수익 증가 가능성입니다. 정책 자금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이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그 결과 어떤 방식으로 수익이 증가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설비 도입으로 생산 원가를 절감하거나 생산량을 늘려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상환 능력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표자의 책임 경영 의지입니다. 중소기업 정책 자금에서는 대표자의 신용도와 경영 책임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는데 과거 금융거래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켜왔는지 그리고 기업이 어려워졌을 때 대표자가 책임 있게 회사를 운영할 의지도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것은 수치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형의 상환 능력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심사관님들과 정책 자금 심사에서 실제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또 이 시청자분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얼른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 대표입니다. 직원은 3명이고 작년 매출은 약 7천만 원 정도입니다. 매출은 꾸준히 나오는 편이라 정책 자금을 신청해 보려고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매출 규모보다 매출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세금이나 신용관리 같은 부분도 정책 자금 심사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는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건지도 명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책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가 어떤 부분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은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정책 자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가장 사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이정현 심사관님께 바로 여쭤보면은 이 정책 자금 신청하기 전에 그럼 도대체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상담할 때 사업자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매출의 규모보다 흐름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사업자분들은 매출이 많으면 정책 자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기관이 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는 매출이 10억이라도 매년 매출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출이 3억이라도 3, 4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어느 기업이 더 안정적으로 볼까요? 보통은 매출이 꾸준한 기업을 더 안정적으로 보겠죠. 왜냐하면 정책 자금은 결국 상환 가능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최고 매출을 기록했던 그런 높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을 준비할 때는 그 매출이라는 숫자보다는 네. 매출 흐름이 안정적인지 이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과 신용관리입니다. 네.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자, 예를 들어 세금 체납이나 연체 이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신용관리가 조금 문제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네. 기관 입장에서는 상환 관리가 좀 잘 되는 기업인지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을 준비할 때는 세금이나 신용관리 같은 기본적인 금융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사업체가 잘 운영, 현금 흐름이 잘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한데 세금 체납 아니면 신용관리 이런 부분도 정책 자금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을 준비할 때는 네. 사업 매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금융관리도, 금융상태 관리도 함께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저희 마지막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네네.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건지인데 정책 자금은 그냥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그냥 진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관은 이 돈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를 항상 물어보는데요. 네. 예를 들어 시설 투자를 한다. 그리고 또 인건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또는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 또 이와 같이 이렇게 목적이 명확해야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그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보다는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분들이 먼저 확인하면 좋은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매출 흐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과 신용 관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금 사용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드린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의 규모보다는 매출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명선 심사관님과도 바로 얘기해 볼 텐데 앞서서 이종윤 심사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내가 지금 바로 자금이 필요하니까 자금을 지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걸 어디에 투입하고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효과를 낼 건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심사기관 쪽에서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정책자금 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자금 사용 목적의 명확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자금을 왜 신청하는가, 그리고 받은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분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책 자금을 신청할 때 사업 운영에 필요합니다. 자금이 부족합니다. 이 정도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심사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책 자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곳에서 자금을 나눠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명확한 목적을 가진 자금을 사업자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보다 그 돈이 왜 필요하고 어디에 쓰일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실무적으로는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서 시설 자금, 운영 자금, 연구 개발 자금처럼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자금이라고 하면 우선 기계 설비를 도입하는 것인지, 사업장 확장이나 공장 이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 투자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설비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무엇에 투자하는지, 왜 필요한지, 그 투자로 어떤 효과가 나는지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불량률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납품 확대나 매출 증가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 보여야 시설 자금으로 설득력이 생깁니다. 결국 시설 자금은 생산성과 확장성, 투자 효과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네. 자, 시설 자금 먼저 설명을 해주셨고, 결국엔 요거는 실제로 결과가 구체적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운영 자금은 또 약간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운영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운영이 어렵다는 표현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네네. 운영 자금이라면 원재료 매입인지, 인건비 부담 완화인지, 납품 확대에 따른 운전 자금 확보인지, 계절적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운영 자금도 결국은 사업을 안정적으로 굴리기 위한 구체적인 필요로 설명되어야 하는데요. 심사기관은 그 자금이 사업 흐름을 안정시키는지, 실제 자금 회전 구조와 맞는지, 운영 안정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운영 자금은 안정성과 자금 흐름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운영 자금도 뭐 결국에는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고요. 연구개발 자금은 그러면 어떤가요? 연구개발 자금은 뭐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연구개발 자금은 더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어떤 기술을 개발하려는 것인지, 제품 개선인지, 신제품 개발인지, 시장성과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었는지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구개발 자금은 단순히 비용 지원이 아니라 기술 경쟁력과 미래 성장력을 만드는 투자로 보여야 합니다. 즉, 연구 개발 자체의 필요성뿐 아니라 그 결과가 실제 사업 경쟁력으로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심사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심사기관이 보고 싶은 것은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자금이 시설에 들어가 생산성을 높이는지, 운영에 들어가 자금의 흐름을 안정시키는지, 연구 개발에 들어가 미래 경쟁력을 만드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자금의 사용처와 기대 효과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박보성 심사관님과 또 바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뭐 바쁘고 정신이 없으셔서 사업자분들이 세금이나 신용관리 같은 것들을 좀 소홀히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세금 체납, 신용관리 상태 이런 것도 정책자금 판단 심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세금 체납과 신용관리는 사업자의 도덕성과 상환 의지를 평가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무리 사업 아이템이 좋고 매출이 높더라도 이 두 가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심사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영향이 큽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체납입니다. 정책자금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자금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업자에게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책 지지와 맞지 않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그리고 4대 보험료 등 체납 내역이 하나라도 있다면 대부분의 정책기관에서는 서류 접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현재 완납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과거에 잦은 체납 이력이 있었다면 심사 과정에서 자금 관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납세 의무에 소홀한 기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사 기간 동안의 신용 관리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자금 신청 전에는 신용 관리에 신경을 쓰지만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심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자금 심사는 짧게는 몇 주, 길게는 2달 이상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신용 변동이 발생하면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 대출이나 카드론, 휴대폰 요금이나 공과금 같은 단기 연체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며칠 정도의 짧은 연체라도 신용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심사 점수에도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시중은행보다 신용 기준이 낮은 편이지만 신용이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라면 상환 능력에 대한 불안 요소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대출에 보증을 서거나 새로운 담보 설정이 발생하는 등 부채 구조가 변하는 행동도 심사 과정에서는 리스크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박보성 심사관이 하나 이제 넘어가서 정책자금 신청 전에 준비하면 좋은 관리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걸 정책자금 신청하기 전에 준비하고 미리 세팅을 해놓는 게 중요할지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정책자금 신청 전에 관리를 좀 잘 하시려면 신청 전에 홈택스와 유택스 요걸 통해서 네. 개인과 법인의 체납 내역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KCB나 나이스와 같은 신용평가 서비스를 통해서 신용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자금이 최종 입금될 때까지는 추가 대출이나 금융 상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준비해야 하는 방법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시청자분의 사연이 있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체크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자동차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정 대표입니다. 사업한 지는 12년 됐고 직원은 48명, 작년 매출은 210억 원 정도입니다. 최근에 생산 라인 확장을 하려고 약 15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책자금, 시설 자금을 알아보고 있는데 기관마다 기업을 보는 기준이나 심사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기업인데도 어떤 기관에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자, 마지막 시청자분의 사연 또 바로 이정현 심사관님과 알아볼 텐데요. 자, 같은 이 사업체인데 요 심사받는 아니면 지원하는 기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사업자분들이 한 가지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정책자금은 크게 이제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네. 대표적인 기간 기준으로 보면 직접 대출 기관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렇게 두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리 대출 기관은 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세 곳인데요. 그래서 이 5개 기관만 알고 계셔도 정책자금의 80%는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대출이랑 대리 대출 요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이 나라자금이다 보니까 네. 금리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직접 대출이 금리는 조금 더 낮습니다. 다만 직접 대출은 기관에서 공고가 나와야 신청이 가능한 편입니다. 대부분. 또 반대로 대리 대출은 은행 대출처럼 준비가 되어 있으면 평소에도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직접 대출은 기회가 있을 때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대리 대출은 평소에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기관들을 제가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먼저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입니다. 네. 줄여서 저희가 소진공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기준은 성장보다는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고요. 네. 예를 들어서 매출이 꾸준한가 그리고 장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업을 키우는 기관이 아니고 장사를 저희가 버티게 해주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관이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진공은 그럼 사업 유지를 도와주는 기관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 가게나 소규모 사업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럼 다음 기관도 볼까요? 어디일까요? 다음은? 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데요. 네. 저희가 줄여서 중진공이라고도 많이 하는 중진공. 기관입니다.
여기는 조금 아까 소진공이랑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기업을 한 단계 키우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설비 투자, 시설 투자나 생산 라인 확장, 그리고 수출 확대, 이제 이런 성장 단계 기업을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진공이 장사를 좀 유지할 수 있게, 초기 사업자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는 기관이라면 중진공은 기업을 키우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진공은 이제 기업을 키우는 기관이고, 네. 그 다음에는 신용보증기금은요? 네. 다음. 신용보증기금은 여기는 직접 돈을 빌려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네네. 쉽게 말해 사업자들한테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도 됩니다. 이렇게 보증서를 써주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출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그리고 사업의 확정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업의 안정성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을 보고 나라에서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고, 그러면은 기술보증기금도 있잖아요. 네. 이거는 또 뭔가요? 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을 보는 기관입니다. 쉽게 네. 말해서. 그래서 IT 쪽이나 이제 제조업이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네. 보통 이제 기술보증기금 기보에서 보는 거는 특허, 그다음에 기술력, 연구개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IT 기업이나 이제 요즘 어플 만드는 회사들, 네. 그다음에 기술 기반의 제조 기업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이 강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기술보증기금으로 가면 되고요. 기술이 없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신용보증기금, 신보로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이건 또 어떤 기관인가요? 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네. 각 지역마다 있는데요. 각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이제 보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출의 흐름이나 신용 상태, 그리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장사를 계속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장사를 계속해서 이제 상환을 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지역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동네 사업자, 네. 동네에서 그냥 하는 지역 사업자분들을 가장 많이 보는 기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송영선 심사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자금의 목적 자체도 다르고 방향도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심사에 이런 부분도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자분들이 현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기업이라도 기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심사가 들쭉날쭉해서가 아니라 기관마다 자금을 보는 목적과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책 자금이라고 해서 전부 하나의 잣대로 심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마다 설립 목적이 다르고 맡고 있는 정책 기능도 다릅니다. 어떤 기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과 회복에 더 초점을 두고 어떤 기관은 기술성이나 혁신성, 성장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보며 또 어떤 기관은 보증 가능성이나 상황 구조를 더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같은 기업을 보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평가하느냐가 기관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현재 매출은 아직 크지 않지만 기술력이나 시장 확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기업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중시하는 기관에서는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장 가능성이나 정책적 육성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기관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업의 상태가 같아도 기관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매출과 영업 흐름은 안정적이지만 기술 혁신이나 차별성은 약한 기업이라면 경영 안정 목적의 자금에서는 적합할 수 있어도 혁신성 중심의 자금에서는 기대보다 낮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업이 무조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그 기업의 특성이 어떤 기관의 평가 기준에 맞느냐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보성 심사관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거예요.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앞서 설명 들어본 결국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기관에서 매칭을 잘 해서 받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이 정책자금 기관을 선택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정책 자금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내 사업이 어느 기관의 목적에 맞는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력이 강한 기업이라면 기술보증기금이 더 맞을 수 있고요. 규모는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또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시라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재단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책자금은 기관의 목적과 기업의 특성이 맞아야 진행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나에게 맞는 사업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노하우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세 분의 심사관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정보 자세하게 세 분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건강365 닥터 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